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제 3탄으로 항상 모시는 분, 우리 제가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탄으로 모셨는데 3탄에서는 이제 K방산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지난번에 몇 번 모셔서 한번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고 좀 심도 있는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우리 특파원님께서 책을 한 권 출간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책인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샤르세안 구독자분들은 흔히들 아시고 관심이 많을 건데 그 중에서 밀리터리 취미를 가지신 분도 있고 네. 그 취미를 좀 더 발전시켜서 네, 네. 주식에 좀 관심 있는 네, 분도 네,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방산주를 관심 있는 일반인 혹은 밀리터리 매니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드는 K방산에 대한 투자 설명서, 예. K방산의 미래 이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요거 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안에 지금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사진 자료도 잘 돼 있고 45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예. 450페이지가 넘어서 근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450페이지가 넘는데 한 번 읽으면 굉장히 술술 읽힙니다. 그리고 우리 특파원님의 특징 항상 팩트를 정확하게 간결하게 전달하면서 특파원님의 통찰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전 솔직히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주식시장 얘기하면 뭐 제가 사실 카카오 가족이나 제가 지금 주식에 관련된 분들한테 좀 여쭤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내 주식을 찾아봤을 때 가장 성장세가 좋은 미래 전망이 밝은 주식은 역시 방산주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결같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보신다면 투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하실 때도 상당한 참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 특파원님께서 요 새 책을 출간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제가 이벤트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요 책을 나눠드리는 그런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K방산에 투자하라.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K방산에 대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집은 K방산의 라이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제가 여러 번 K방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우리 특파원님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우리를 턱밑같이 쫓아오려고 하는 후발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보다 앞선 선발주자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딱 샌드위치가 됐어요. 이 샌드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박 방산 수출이 앞으로 우리가 폴란드 같은 그런 대박 수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딱 여기에 나올 테니까 뭐 반드시 이렇게 된다 예언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네. 지금 현재 이제 5조 원 이상의 딜이 되는 그 대형 무기 사업을 하는 그 국가가 우리나라 한 국가들이 몇 군데 있고 네.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들 중에 유명한 거는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거 언제 되나 하면서 이게 먹튀한 거 아니야. 요 논란 제가 몇 번 다뤘었잖아요. 네. 이렇게 방산 수출의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간으로 협상을 하고 내놓는 거라서 당장 뭐가 어떻게 된다. 올해 뭐 어떻게 된다보다는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고 엄청나게 무기를 살라는 나라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역시 중동, 그 다음에 동부 유럽, 남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렇게 네 구역으로 보면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외에도 그 대량의 방산 규모를 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외에 지금 말레이시아라든가 태국 이런 FA50에서 한 국가들은 이제 보면 해군 함정이나 육상 장비도 한국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패키지 딜의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해공 장비들을 한꺼번에 다 사거나 아니면 요게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이런 게 있고 동부 유럽 같은 게 지금 폴란드 대박이 나는데 아직도 대박이 날 게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 자체도 지금 IFV 고병 전투 장갑차 요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유리한 위치에 있고 루마니아나 이 동부 유럽 국가 중에서도 이제 전차 전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북유럽에 생각보다 기회가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물론 우리가 K방산이 수출되는 거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판매를 좀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같이 아직은 개발이 많이 필요한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 반열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나라가 많아서 좀 아쉽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북유럽이 지금 왔다고요? 예, 북유럽에 우리가 여러 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국가 중에 유명한 걸로 노르웨이가 노르웨이요. 있는데 예. 노르웨이가 한국 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제 미사일. 그 러시아군이 침공했을 때 원거리에서 조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수요가 방공 좀 미사일. 있습니다. 방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예. 넓게 보면 지상도 됩니다. 지상도 있어요. 지상도 이제 의외로 관심이 많고 물론 이 미국 업체와의 그 경쟁 입찰들이나 이 절차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동남아에는 이제 필리핀도 좀 포함이 될 수가 있나요? 예, 필리핀에 얼마 전에 FA-50 추가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그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해요. 다만 이 미국 필리핀 방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원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트럼프가 이 필리핀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것인가 요게 좀 이슈가 있고 필리핀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 필리핀이 이스라엘 무기를 좀 많이 샀어요. 아, 그렇군요. 그 경전차 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만든 경전차에 패배하고 이랬는데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방산 수출이 그렇게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한국보다 약간 우선해서 우리가 10위, 그 이스라엘이 9위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 그 가자 지구라든가 하마스랑 전쟁을 벌였을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패착을 저질렀어요. 어떤 거죠? 외교 관계가 지금 다 작살이 났죠. 외교. 현장에서의 전술은 기가 막힌데 외교는 지금 박살이 났죠. 예. 물론 이제 한국에선 좀 먼 나라 이야기라서 이슈가 안 되고 있지만 유럽이라든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단교를 준비 중인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 단교까지. 이게 생각보다 그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 외교적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입지가 낮아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파고들면 더 성장하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외교 관계를 지금 다시 생각해보는 나라는 역시 최근에 이스라엘과 그 외교 관계를 가졌던 중동 국가들인가요, 혹시? 중동 국가도 있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EU 차원에서 이제 대규모 그 반전 시위가 일어나는데 고정관념을 생각하면 당연히 유럽에 아랍 분들이 많으니까 아랍의 이민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 반대하겠지. 요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살던 유럽인들한테도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특파원님께 말씀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뭐 K방산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가장 걸림돌이 거듭거듭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예요. 예. 지금 몇 년째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잠수함 2차군하고 그거 계약금도 안 내고 버팅기고 있는 건 거의 한 6년 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KF-21은 뭐 자료 유출 사태 플러스 언제까지 확답 달라고 했는데 얘네는 한 번도 확답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K방산을 함에 있어서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인도네시아 현재 대통령이 트럼프 스타일이다. 요게 이 문제가 있고 트럼프 스타일이라는 게 논리나 이제 그 명예 이런 것보다는 다 때려치고 실익을 사용하는 외교. 쉽게 말해서 우리 쪽으로 보면 땡깡을 부리는 그렇죠. 있죠. 네네. 다만 그 땡깡을 부리는 배경에 그들의 자신감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자신감을 솔직히 말하면 달래주고 돈을 더 버는 게 이익이라는 거는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간도 쓰게도 내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우리한테 돈을 지불할 수 있나 그 지불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주겠다. 그리고 해외 고객들은 한국만큼 서비스랑 가격적 성능비를 절대 제공하지 못한다. 기술 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네들도 방위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우리 없이 할 수 없다. 요거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되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언론들에서 이제 한국 무기 때리는 거 보면 그쪽에 현업인 엔지니어분 그다음에 방위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런 거 말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파트너가 필요한데 이게 단순히 인기나 포퓰리즘 때문에 이 한국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악선전을 하는 애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리가 지금 너무 길어지시나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더 길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더 길어지면? 방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지금 계속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조금한 거 수출되면서 큰 빅딜 같은 거는 이제 국가 간 지도자들의 뭐 정상회담 혹은 뭐 큰 이벤트 이런 거에 맞춰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솔직하게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계약금 안 낸 거 이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겠죠? 그것도 그 하나오션 관계자한테 들은 바로는 유아무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체 상금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협상을 하되 인도네시아에 지속적으로 이제 잠수함 공급과 수상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 윈윈한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찾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방안을 찾고 거기서 실현돼서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해서 도장 찍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1년도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이제 7년째예요. 그렇게 되면. 네. 이렇게 장기간으로 솔직히 말해서 인도네시아 사업들이 지지부지 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동 수출 대박 이런 이야기 중에 성공한 것 중에 이제 천궁 미사일 같은 네, 것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대부분의 사업들은 우리가 몰랐다 뿐이지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 아이고 내가 총각 때 시작했는데 애도 낳았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예. 물론 이 길게 진행된다는 게 장점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네, 네, 네. 방산 사업 세이즈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새롭게 어디를 뚫어서 수출이 또 성사가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묵혀있는 숙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묵혀있는 숙제들이 해결돼서 그것을 바라보는 국제 글로벌 시장의 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로벌 마켓에서 좀 유연하게 협상을 하면서 실익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지난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인도네시아의 뭐 분담금 문제 그다음에 그 문제 그 또 뭐 자료 유출에 관한 그런 문제가 2024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2025년에 들어서 인도네시아하고 뭐 분담금 협상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뭐 테이블에 앉았다 이런 얘기조차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사건이 뻥 터져서 그 모든 걸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방위 사업이 그래서 제가 그 10년, 5년 전만 해도 투자를 말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방위 사업의 특성이 지금 잠깐 수그러진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맞아요. 신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우리가 반사익을 얻었지만 이 수요가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감히 우리한테 협상을 하지 못할 정도 좋은 무기 이 가격에 이 성능이면 안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부터 우리나라 K방산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안보 특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전쟁이 이제 마무리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많은 나라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방 예산을 늘렸지만 그 늘린 국방 예산으로 우리 무기를 선택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부터 진짜 우리 실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특파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얘네 무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안 살 수 없다.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지 그 시장에서 선택을 받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잠깐 책에도 쓰고 방송에도 여러 번 말한 것 중에 신무기들, 차륜형 자주포라든가 레드백 EX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무기는 이제 과거 한 15년 전만 해도 가성비 무기 혹은 이제 그렇죠. 성능이 좋은 무기가 아니라 네네네. 지금 세계 최고의 성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무기들이 점점 그렇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방위산업 성장에 의심하는 것은 없으나 매니아 분들 혹은 이제 주식을 너무 바로 돈을 부부하시는 분들은 야 빨리 오르고 잘 된다면서 왜 이렇게 천천히 느려 왜 갑자기 떨어져 그 방위 사업이 정말 오래오래 걸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우리가 굉장한 성과를 이룬 건 사실이잖아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거의 우리가 10위권 안으로 이제 들어왔단 말입니다. 드디어 들어왔는데 기존에 이제 방산에서 잘 나가던 나라들이 걔네들도 바보는 아닐 거란 얘기죠. 맞습니다. 가만히 안 있잖아요. 예. 저 어떤 걸 하고 있죠? 그런 나라들이? 먼저 지상, 공중, 해상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네, 줄 거고 네, 네. 가장 먼저 할 건 우리가 지금 폴란드나 지금 저 성과가 좋은 지상 무기
아무래도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수출이라든가 K9 전차가 지금 10여 개국 수출된 거 요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겠죠. 역시 라인메탈이냐 뭐 이런 애들이겠죠. 라인메탈과 KMW로 그 KNDS로 대체되는 그 독일의 방산업체들은 한국이랑 많은 국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독일은 이 이탈리아의 대박을 솔직히 거둬가지고 예. 야, 이 참 부럽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이탈리아에서 현지 생산하는데 이게 몇 조 원 단위예요. 그리고 그 몇 조 원이 될 수 있던 비결이 참 우픈데 레오나르도라고 이탈리아의 대형 방위사업체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수입할 때 그냥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버전의 레오파르트 2를 만들고 그 돈을 다 이탈리아가 추가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파르트 2가 원래 비싸잖아요. 굉장히 표보다 비싸요. 비싼데 거기서 더 비싸졌어요. 예. 그런데도 이탈리아가 사는 거예요. 왜냐? 이탈리아 방위사업체들 먹고 살라고. 아, 먹고 살라고. 이런 식의 사업수단 이런 게 지금 우리도 많이 도전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독일이 먼저 시작을 했던 게 맞고 독일 레오파르트 2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리스, 제가 말한 이탈리아 등등 여러 나라에서 레오파르트 2를 개량한 개량 키트, 개조 키트 같은 게 제작되고 있는데 흑표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레오파르트 2가 여러 나라의 각자 버전에 맞는 현지화 버전, 현지 생산뿐만 아니라 개량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발전되면 이게 수출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레오파르트 2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있잖아요. M1 에이브람스가 예전에 M1 에이브람스는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게 미국만 쓰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뭐 사우디에도 수출하고 이집트에도 수출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건 걸프전 이후에 이제 약간 특수가 있었고 웬만하면 잘 이거 안 파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동력 계통도 다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겠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 에이브람스도 굉장히 수출에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약간 미묘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육군은 지금 M1 E3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에이브람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 M1 E3의 경우에는 옛날에 그 GD사에서 공개했던 에이브람스 X처럼 네. 무인 포탑을 만들어가지고 네. 약간 3.5세대가 아니라 3.75세대 혹은 4세대 거의 네. 근접한 네. 네. 에이브람스를 만드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네.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개발만 중시를 하고 수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하다가 네. 이번에 폴란드에서 우리 흑표랑 같이 네. 수출되고 이집트나 이런 데서 중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신형 에이브람스 E3를 획득하려면 돈을 아껴야 되니까 중고로 다시 파는 이런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그 미국의 M1 E3 그러니까 최신형 에이브람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내용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흑표를 성능적에서 디젤 엔진 파워팩을 가진 연비 우수성이라든가 가벼우면서도 화력은 더 우수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펼치면 M1 E3 수출 전까지 우리가 수출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폴란드가 이제 우리나라 K2나 K9 굉장히 많이 수입했는데 K2 전차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직접 도입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폴란드 현재 생산부는 이제 K2 이제 폴란드 사양이라고 이제 또 새롭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계약은 뭐 될 듯 될 듯 하다가 이제 결국은 해를 넘겼어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죠? 저는 그거는 비교적 빠르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안에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실물 협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폴란드와 한국의 국가 간 협상과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있고 폴란드 버전과 이제 한국 버전의 여러 가지 차이점 그러니까 폴란드 PA 버전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 한때 폴란드 언론에서는 아 너무 비싸다 이거 왜 사나 했는데 이게 다 폴란드 탓인 거예요. 그들도 이제 알고 있어요. 아, 이거 해달라고 했잖아요, 걔네가.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 이 옵션이 좀 비싼 것도 문제고 네. 폴란드의 그 방위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K2 전차 생산 능력을 폴란드에 갖추는데 네. 그 비용을 이제 그들도 깨닫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폴란드가 납득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신에 폴란드가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폴란드 생산 수량이라든가 부품의 비중은 그렇죠. 늘어나겠지만 그거는 조정이 필요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K방산을 수출함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지 생산을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잖아요. 이 현지 생산을 수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나라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생산 시설과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나라들이 생산 설비와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심지어 요즘 독일 라인메탈 같은 네. 경우에는 독일인데 전차 차체 생산 라인이 부족해서 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은 지금 자기 국내에 새로운 생산 라인 건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헝가리에도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게 실제로 진행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독일의 그 라인메탈이 왜 전차 공급이 늦나 보니까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지금 KNDS랑 라인메탈 둘이 협력했다가 둘이 사이가 틀어지는데 KNDS가 원래 차체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라인메탈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단 전차 라인을 어디서 하나 구해서 그래서 지금 라인메탈에서 생산한 전차는 군안전차 생산 라인에서 하는데 군안전차가 아시다시피 도입 수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일반 전차를 한 1000대 사면 그중에 한 100대도 안 그렇죠. 사요. 예, 예. 그래서 라인이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다. 100대 사면 많이 나는 거죠, 진짜. 네. 그렇게 이런 이슈들이 있고 네.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 K2 전차 뭐 이제 수출 보면 EX 버전이랄지 뭐 PL 버전 뭐 EX 버전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역시 우리 K2 전차의 가장 큰 라이벌은 역시 독일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쪽은 전차 생산 국가가 그 기업들이 분리돼 있고 서로 그 상생보다는 출혈 경쟁 혹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때리든 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2제2의 전략으로 독일 전차를 다 이제 잘 다루면 우리가 분명 더 또 하나의 수출 승전보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갑차 얘기 조금 할게요. 네. AS21 보통 이제 뭐 레드백이라고 하는 거, 레드백. 우리가 레드백 처음에 뭐 450대 수출이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120대 수준으로 좀 줄어들었죠. 이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해요.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규모가 확 3분의 1로 줄어드는 이런 게 있는데, 자, 근데 이런 우리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 특히 레드백은 빛도 있고 좀 어둠도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호주 육군의 전략이나 호주군의 전략이 지상전에서 지금 공중이나 해상으로 옮겨가는 네네. 와중에 AS-21 유탄을 받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AS-21 같은 육군 전력 이런 것들을 호주가 포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플러스 AS-21의 생산 라인을 호주에 생산했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호주 둘 다한테 엄청 중요한 건데 그렇죠. 네네. 지금 이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라인 메탈 링스라든가 여러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게 잘 확충되지 않아서 이제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데 우리는 이미 툴롱에다가 K9 전차 생산 공장 옆에다 이제 레드백 공장도 있고 한국의 창원의 공장도 있고 해서 네. 공급망 쪽 측면 생산 캐파 측면에서 이득이 있는 듯 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그 추가 도입이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또 우리 AS-21 먼저 공급해서 우수한 운영 능력 이걸 증명하면 제가 보기에는 또 추가 도입이라든가 혹은 AS-21 버전의 제3국 수출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 AS21 그 레드백은 사실 호주만 바라봐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군 내부 수요도 한번 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워낙 많은 BMP가 몇 대나 갈려 나갔나요? 몇천 대 넘게 나왔죠. 네, 진짜. 몇천 대면 다행일 것 같은데 나 10,000대 이상 갈려 나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호주만 바라봐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디가 또 후보가 있죠? 일단 가장 처음에 말할 수 있는 건 일단 폴란드. 또 폴란드. 왜냐하면 폴란드가 자체 IFV 개발을 추진했다가 지금 포기를 하고 국외 기술 도입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AS-21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K2PA가 회사는 다르지만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제 그들의 방위 사업을 잘 구축해주고 그 다음에 납기를 지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AS-21의 중동 수출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장갑 대신에 이제 고가인 장갑차에 AS-21의 중동 수출에 약간 장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AS-21의 포탑 체계라든가 대부분 무장 체계 중에 이스라엘 지었죠. 네, 그래서 중동 국가에 이 수출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레드백 EX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가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요 이스라엘제 그러니까 외화 유출을 좀 줄이는 입장에서 국산 무기로 이스라엘제 장비를 대체해가지고 개발하는 게 열심히 되고 있고 요 사양이 된다면 중동 국가의 수출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구매하는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국산 360도 상황 인식 그 시스템도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 장갑차, FCS라고 하는 이 조준 장비, 컴퓨터, 포탑 다 한국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웬만하게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360도 증강현실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인데 사양이나 이런 IM 비전들이 이미 실용화된 건 맞고 이스라엘이 이쪽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맞으나 오히려 우리가 이제 좀 걱정했었던 파워팩이나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웠는데 이번에 K9 파워팩이 국산화되고 이 K9 파워팩과 AS-21 파워팩이 공용화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AS-21 레드백 EX의 경우에는 국산 파워팩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수출 그 제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게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전자장비는 쉽습니다. 그 말씀하셨길래 엔진 말씀하셨길래 우리 K2 전차 이제 엔진이 국산화 됐잖아요. 예. 엔진이 국산화 됐는데 세계 전차 표준에는 괜찮아요? 괜찮은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앞으로 전차 덩어리보단 부분 수출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얼마 전에 S&T 다이나믹스에서 터키 알타이 전차 수출용 파워팩의 시험 장면이 공개돼서 해외 외신에 공개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체계 종합 시스템뿐만 아니라 부품 단위에서도 많이 수출되고 이러면 이제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방산 강소기업들의 수출 성장세도 지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조금, 우리가 뭐 떨어지는 건 아닌데, 약간 우리 관심 밖에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차륜형 차예요. 차륜형이 조금 우리는 좀 관심 밖에 있었는데, 사실 차륜형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당 가격은 싸지만 네.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전체 지상 방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다행히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차량용 장갑차 수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먼저 말할 건 로템의 K808이 페루에 수출되고 거기 공장을 짓는다. 이번에 이제 터키 군사 퍼레이드에 전시가 됐는데 그때 ICWS가 달렸더라고요. 네, 네. 한국군에도 없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이 수출될 것이고 근데 K808은 조금 아쉽지 않나요? 여러 그래서 NV.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게 완성 차량이보단 컨셉 모델이긴 컨셉. 한데 요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그 나라의 국산 장갑차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협상들이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 이쪽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이야기할 게 타이곤 장갑차입니다. 타이곤은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타이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두산 DST 시절부터 하나가 만들던 차인데 이제 로템이랑 경쟁해서 패배해가지고 이게 사업을 접은 게 아니고 오히려 수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꾸준한 수출 실적이 있고 작년에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G 차량으로 30대 정도 판매가 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륜형 장갑차에서 의외의 나라가 지금 바짝 추격을 하고 있다고 하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추격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먼저 다져놓은 거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차량용 장갑차가 기술 수준이 좀 낮고 가격이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제 장갑차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다만 이제 중국제 장갑차가 싼 게 비지떡에서 벗어나서 좀 고성능의 차량용 장갑차를 만들어가지고 VN22라고 좀 우리 스트라이커 그 수제에 준하는 최신형 장갑차를 중동 국가에다가 대량으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제 이 VN22 같은 이 중국제 차량용 장갑차에 혹시 불안 요소가 있나요? 불안 요소가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차 외적인 요소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제 장갑차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 중동 국가라든가 제3세계 국가들은 정치 상황상 우리나라랑 다르게 뭔가 중국과 미국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고 싶다. 요런 게 국가 전략인 국가들이 솔직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한미 동맹이 굳건한 나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뭐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야 우리 편에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외적인 요소가 일단 하나 있고 또 그 기체 그러니까 장갑차 자체로 아무래도 성능이나 이런 게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게 이제 파워팩이라든가 그다음 방호력 이쪽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고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VN22야 라이벌로 하는 이제 타이곤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중동 국가에 아주 대규모 수출을 세이즈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분위기대로 하면 조만간이랑 제가 말하는 의미는 연단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3개월, 6개월 1사분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거의 폴란드 전차 수출을 머금가는 대박을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동 쪽에서. 수백 대의 그러니까 그 타이곤 장갑차들의 여러 가지 계열형, 대공형, 뭐 전차형, 뭐 미사일형, 수송형, 전자전형 이 10여 가지 이상의 그 여러 가지 패밀리 차량을 한 번에 몇백 대씩 이렇게 받는 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중동 국가, 특히 사우디하고 UAE는 이 후티 반군하고 싸우면서 이 차량용 장갑차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기동력이랄까. 그다음에 반드시 그 어떤 차량에도 우수한 대전차 미사일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 거기다 플러스 아무래도 그 중동 국가에 대한 사람이 좀 귀하고 정bil력이 적으니까
여러 가지 난잡한 종류로 부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차량용 장갑차 한 종류를 선택한 다음에 요거를 패밀리카로 해가지고 바리에이션으로. 네, 대공도 똑같은 차, 대지도 똑같은 차, 수송도 똑같은 차 이렇게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거 잘하는 거 우리나라인데? 아 그렇죠. 이거 여러분 전 솔직히 말해요. 이런 거 제일 잘하니까 어떤 같은 차대에 여러 가지 플랫폼 올리는 거 솔직히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뭐 스트라이커 여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좀 실험을 했는데 단가가 비싸잖아요. 예, 너무 비싸기도 하고 물론 무엇보다 신뢰성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